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교과서 146쪽의 문제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마쳤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게 뭐였습니까? 수열의 처음 몇 개 항과 항의 값과 두 번째는 뭘 주는 거죠?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줌으로써 수열의 값을 차례대로 계속 이어 구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습니다. 자,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엔 그냥 수열을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연속하는 여러 항들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을 나타내는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괄호 1번 등차 수열인 3, 5, 7, 9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직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항인 첫째 항 A1의 값이 3이다라는 걸 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수열을 조사해 봤더니 이 등차 수열은 공차가 몇인 수열이니까 2가 더해지는 수열인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연속한 두 항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 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그 전인 n번째 항의 값에다가 2를 더한 거와 같다. 그리고 이 관계식의 n의 자리에는 자연수 1부터 2, 3 차례대로 모두 넣을 수 있다.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방법이 되겠네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냐면 바로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도 정의할 수 있어요. 등차 중항 관계식이 뭐였죠? 2 곱하기 an 플러스 1의 값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의 값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걸 이용해서 내가 등차 수열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때는 처음에 두 개 항의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A1이 3이다. A2는 5다. 라는 걸 줘야지만 이걸 이용해서 세 번째 항의 값을 차례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3, 5, 7, 9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괄호 2번 등비 수열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등비 수열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첫째 항이 2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비가 몇씩 곱하는 거니까 30 곱해져 나가는 거니까 이웃한 연속된 두 항 사이 관계식은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그 전인 n번째 항의 값에다가 3을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때 이 관계식의 n에는 자연수 1부터 2, 3 차례대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등비 중항은 연속한 3개 항 사이에서 등비 수열을 성립할 때 나오는 관계식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an 플러스 1의 값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와 같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 관계식의 n에는 자연수 1부터 2, 3 차례로 모두 넣을 수 있고 자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는 처음 두 개 항을 알려줘야만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서 이때는 주어지는 첫 번째 정보가 이렇게 더 추가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도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방법으로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예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예제 1번처럼 긴 문장으로 식보다는 한글 위주로 써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반드시 한글을 식으로 또는 기호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과정이 동반돼야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에 어느 박테리아가 10만 마리 들어있다. 이 박테리아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25%가 죽고 나머지는 25%가 죽으면 그 나머지는 몇 퍼센트겠습니까? 예, 75%, 즉 전체 수의 0.75배만큼이겠죠. 예. 그리고 이 나머지는 각각 4마리로, 즉 수가 4배로 분열한다. n시간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n시간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수를 AN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A1은 뭘까요? 얘를 번역해서 쓰면 1시간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수가 되겠죠. 이런 걸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 있는 10만 마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1시간 뒤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수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그 문장이 나타내는 기호를 정확하게 캐치하셔야만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A1의 값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즉 N시간이 지난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수와 거기서 1시간이 더 지난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A1의 값을 구해보면 A1은 1시간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수이므로 첫 번째 처음에 있었던 10만 마리에서 25%가 죽고 75%가 살아있는 거죠. 즉 나머지 살아있는 박테리아는 0.75가 되겠고 75배. 그리고 그 녀석들이 4마리로 분열하니까 각각 전체 수의 4배만큼 증식하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난 후에 박테리아의 수는 30만 마리가 되겠다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A, N 플러스 1, 즉 번역하면 N 플러스 1시간이 지난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는 1시간 전인 A, 1시간 전에 살아있던 박테리아의 수인 AN의 75%인 0.75배만큼 살아남고 그 녀석들이 각각 4배로 분열함으로 곱하기 4를 해주면 1시간 뒤에 박테리아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AN이 되겠다. 그리고 이 관계식에는 N 자리에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긴 문제들일수록 정확하게 그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가 길다고 못하겠어 하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호나 아니면 식을 이용해서 한글을 수식으로 번역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147쪽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정삼각형을 나누면 나누어진 정삼각형의 개수는 4이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 같네요. 나누어진 정삼각형 중 가장 안쪽의 정삼각형에서 다시 각 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정삼각형을 나누면 나누어진 모든 정삼각형의 개수는 7개이다.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걸 말하죠. 여기까지의 상황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림, 여기까지의 상황이 바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했을 때 나누어져 있는 모든 정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A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걸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서 정삼각형으로 또 나누는 이러한 과정을 n번 반복했을 때 나누어진 모든 정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럼 A3의 값을 구하라는 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했을 때? 3번 반복했을 때죠. 지금 이게 한 번 반복했을 때, 2번 반복했을 때니까 3번 반복했을 때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이 정삼각형의 중점을 선분으로 이어서 정삼각형으로 나누는 이렇게 한 과정이 되겠네요. 그럼 이땐 정삼각형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니까 이 과정을 3번 반복한
뒤에 정삼각형의 개수인 A3의 값은 10이 되겠다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AN번째 즉 n번 시행했을 때 정삼각형의 개수와 n 플러스 1 한 번 더 반복했을 때 나오는 정삼각형의 개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는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될 때 몇 만큼 증가했죠? 3만큼.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할 때도 3만큼 증가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법칙으로 얘기해 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그 전인 n번째 항의 값에다가 몇을 더한 거와 같겠다? 3을 더한 거와 같겠다. 그리고 이 관계식 n에다가 우리는 자연수 1, 2, 3, 4 이거를 차례대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식을 표현하실 때는 반드시 이 n에다 넣을 수 있는 수가 어떤 범위인지 꼭 적어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n에다 2부터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아직 이 두 개의 사례만 가지고 정답을 이렇게 식을 바로 결론 내리는 게 불안하다면 한 번의 과정을 더 해보시면 돼요. 이번 이 삼각형을 또 나누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4가 13개가 된다는 걸 보니까 내가 두 번의 사례에서 본 이 법칙이 계속 적용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A3의 값은 10이었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문제 4번 해볼게요. 한 개를 심으면 10개를 수확할 수 있는 감자를 재배하는 어느 농가에서 매년 수확한 감자 중에 400개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70%는 판매하며 남은 30%는 이듬해, 즉 다음 해에 다시 심는다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챙겨야 될 정보는 감자는 한 개 심으면 몇 개가 난다? 10개가 난다. 그리고 전년도 수확한 것 중에서 400개는 빼고 그 나머지의 몇 퍼센트만 다시 심는다? 30%만 다시 심는다.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수확한 감자가 800개일 때 n년 후에 수확한 감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n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A1, 즉 처음에 800개를 수확한 1년 뒤에 감자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자. 자, 그럼 먼저 처음에 수확한 감자가 800개인데 여기서 A1, 즉 1년이 지난 뒤에 감자의 개수를 구하는 A1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1의 값은 올해 감자가 800개인데 여기서 몇 개를 빼고 400개를 빼고 그 다음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다시 심냐면 30%를 다시 심으니까 0.3배만큼의 개수를 다시 심고 감자 하나당 각각 10개씩 수확할 수 있으니까 개수는 10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200이 되겠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면 N 플러스 1년째 수확할 수 있는 감자의 개수는 전년도에 수확한 감자의 개수 AN에서 항상 400개를 뺀다 그랬으니까 빼기 400 곱하기 그 중에서 30% 즉 0.3배만큼을 다시 심어서 개수 10배로 늘어나니까 이러한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3AN 빼기 1200이 되겠고 이때 이 n에다가는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모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줌으로써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 역량 기르기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수학자 황윤석은 그의 저서 산학인문에서 과자를 1층으로 쌓는데 필요한 과자의 개수는 1개이고 2층으로 쌓는데 필요한 과자의 개수는 여기 있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죠. 맨 위에다가 하나를 쌓고 그 아래에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쌓아서 총 4개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3층으로 쌓는데 필요한 과자의 개수는 맨 위층에 하나, 두 번째 층이 아까처럼 하나, 둘, 세 개를 쌓고요. 그 다음 맨 아래층에 과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총 세 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맨 밑에 층에 깔 수가 있겠네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만약 여기다가 한 줄을 더 추가해서 4층인 과자 탑을 쌓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맨 아래쪽에다가 다시 삼각형을 그리면서 과자를 한 개, 두 개, 세 번째 줄에 세 개, 네 번째 줄에 네 개를 이렇게 깔아야만 이것을 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4층으로 쌓을 때는 몇 개가 필요하겠냐면 앞에 층에서 필요했던 10개에다가 다시 10개가 더해서 총 20개가 들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n층으로 과자를 쌓는데 필요한 과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각 층이 늘어날 때 한 층을 더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맨 아래층에 삼각형 모양으로 과자를 밑에 까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깔 때 개수를 보시면 2층으로 쌓을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깔았고요. 3층으로 쌓을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를 깔아서 삼각형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4층으로 깔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이렇게 했어요. n층으로 쌓을 때는 맨 밑에 n개의 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만 과자를 한 층 더 쌓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생각을 그대로 이용해 보면 5층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층일 때는 기존에 4층까지 쌓여있던 과자의 개수인 20개에서 추가적으로 밑에 5줄로 이루어진 삼각형, 즉 이 모양으로 과자를 삼각형으로 맨 밑에 깔아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몇 개입니까? 1부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한 거와 같네요. 우리 앞에 이 값은 A4였고요. 이 A4에다 이렇게 더한 게 A5의 값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째 항의 값에다가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몇 가지 더하는 거냐면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4인데 여기는 몇 가지 더했어요? 5가지. 즉 n 플러스 1까지 더해서 과자를 밑에 깔아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건 우리 자연수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해준다면 우리 이 관계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a n 플러스 1은 a n에다가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와 같다. 그리고 이때 n에는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모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도 두 항사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으니까 이런 형태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번엔 교과서 148쪽에 수학 1의 마지막 내용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란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증명 방법은 아무 명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명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이에요. 어떠한 명제냐면 바로 그 명제가 자연수 n에 관한 명제일 때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증명법인지 먼저 간단하게 결과를 살펴보면요. 맨 밑에를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이란 자연수 n에 대한 명제에서
자, 우리 명제를 보통 P로 쓰고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라는 의미로 P 괄호 n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fx 함수를 표현하듯이요. 예. 이 자연수에 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는 방법인데, 자, 이것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n이 1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 두 번째, n이 임의의 숫자 k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의 다음 숫자인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명제가 성립한다. 이 두 가지를 보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 명제는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라는 방식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이 수학적 귀납법은 흔히 도미노와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왜 도미노와 비유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우리 도미노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앞에 게 넘어가면 그 앞에 있는 벽돌이나 아니면 블럭이 그 다음 블럭을 쳐서 계속해서 연달아 넘어가는 그런 도형물을 도미노라고 하는데, 이 도미노가 끊임없이 넘어가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작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 도미노,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도미노 중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인접한 두 개를 골랐을 때 앞에 게 넘어졌을 때 반드시 걔가 뒤에 걸 쳐서 넘어진다는 보장, 이게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 도미노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죠. 도대체 이게 왜 수학적 귀납법과 비유가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수학적 귀납법은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이라 했죠? 예,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기호로는 Pn, 이러한 명제에만 적용이 가능한 증명 방법인데요. 예, 우리 자연수에 대해서 그 명제가 모두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 n의 모든 자연수를 다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되지만, 여러분들 자연수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끝없죠. 그거를 무한히 계속 증명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정한 한정된 증명을 통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이 명제가 성립할 것이다 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자, 먼저 시작하는 도미노가 넘어간다, 이 과정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어떤 과정이냐? 자, 자연수 n에 관한 명제니까 그 자연수 시작이 바로 몇일 때죠? n이? 그렇죠, 1일 때죠. 그래서 n이 1일 때, 즉 그 명제에 n에다가 1을 대입한 P1이 성립해야 됩니다. 자, 명제가 성립하는 게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n이 1일 때 명제 P1이 성립한다는 건 도미노로 치자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미노는 내가 한없이 끝없이 쌓으면 도미노는 처음에 넘어뜨려놓으면 끝까지 계속 끊김없이 무한대로 계속 넘어질 수 있죠. 예,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두 번째 과정. 임의로 내가 선택한 인접한 두 도미노가 앞에 게 넘어갔을 때 뒤에 게 넘어간다.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비유될 수 있냐면, 내가 임의로 고른 k, 자연수 n이 k일 때 그 명제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즉 도미노로 치자면 k번째 도미노가 넘어간다고 하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도미노가 이어지려면 그 다음이 몇 번째 도미노도 넘어가야 됩니까? 예, k 플러스 1번째, 즉 n이 k일 때 명제 pk가 성립한다면 그 다음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일 때의 명제인 pk 플러스 1도 넘어간다.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k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다음 도미노도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갔으니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든 인접한 두 도미노는 계속 넘어진다라는 걸 비유하는 상황이 되겠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n이 1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이 두 번째에서 증명된 것에 의해서 뭐가 보장되는 겁니까? k 자리에다 1을 넣어봐요.
n이 1일 때 성립하니까 그 다음이 k 플러스 1, 즉 n이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k에다 2를 넣게 되면 예, n이 3일 때도 성립한다는 게 되는 거고 k에다 다시 3을 넣으면 4일 때도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연달아서 그 다음 자연수까지도 성립한다라는 걸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그럼 수학적 귀납법의 한 예시를 교재 148쪽에 적혀 있는 증명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해서 홀수의 합이니까 2n-1까지 합이 n제곱과 같음을 성립함을 증명해 보자. 자, 가장 원초적인 증명 방법은 이 n에다가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다 넣는 거겠지만 우리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가지만 증명해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시작하는 자연수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방법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에 각각 n 자리에 1을 대입해서 일치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을 보면 n에다 1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n에다 1을 넣어봐요. 이 값이 몇이죠? 1이죠. 근데 이걸 우리 친구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해서 땡땡땡 1 이렇게 더한다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이러한 수열의 합에 첫 번째 한까지만 더한다는 거니까 1까지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1만 되는 거고 우변의 식에 n제곱이라는 n에다 1을 대입하니까 1의 제곱에서 1. 그래서 n이 1일 땐 좌변과 우변이 1로 동일하므로 저 명제가 성립한다. 즉 P1이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여기에서 한 설명, 요거 헷갈린 친구도 은근히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n이 1이라는 건 여기다 n에다 1을 넣은 그 식 그대로가 아니라 첫 번째 항의 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까지의 합. 자, 그 다음 n이 k일 때 저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다음 자연수인 k 플러스 1일 때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n에다가 k를 넣은 이 등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 즉 이 일반항이었던 2n-1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항, 그 항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2k 플러스 1인 겁니다. 이거를 양변에 더하게 되면 우리 등식의 양변에 더했으니까 똑같이 좌변에다가 2k 플러스 1, 우변에다가 2k 플러스 1을 더하게 되고 요거를 정리했더니 완전 제곱식인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 식의 형태가 바로 뭐죠? 이거는 등식 기역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와 일치한다는 걸 보였으니까 이를 통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등식 기역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 거예요. 자, 그렇게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증명해냈으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이 명제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해서 2n-1까지 즉 홀수 항들의 합은 n제곱과 같다 라는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는 과정은 여기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이 도표의 과정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첫 자연수인 n이 1일 때 그 등식이 성립함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n이 k일 때,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등식을 변형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인다. 이걸 보이는 방법은 이 두 번째 과정의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라고 할게요. 예.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방법은 A의 식에 n의 k 플러스 1일 때의 항을 양변에 더해 정리해서 그 명제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일 때의 식과 같아짐을 보이면 됩니다. 이 과정대로 우리가 앞에 증명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자연수인 n이 1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였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때 n이 1이라는 건 그 수열의 항이 첫 번째 항까지일 때를 본다는 거니까 이런 과정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n이 k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얻은 식의 양변에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항을 양변에 더해서 정리한 식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과 일치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이게 되면 요 세 번째 과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 주어진 자연수에 관한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하는 149쪽, 150쪽 내용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